영혼이 움직이는 속도가 육체보다 아주 느리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아주 먼 옛날 우주 대폭발 직후에 생겨났어요. 당시엔 우주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땐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볼 수 있었죠. 환자분은 자기만의 어떤 장소를 찾아 편안히 앉아서 영혼을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환자분이 2, 3년 전쯤 갔던 곳에 환자분의 영혼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드릴 약은 없습니다. 요한나 콘세이오가 그림을 그리고 올가 토카르추크가 글을 쓴 그림 동화 잃어버린 영혼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출장길 호텔방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에 잠에서 깨어난 야는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는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진단을 내려줍니다. 야는 도시 변두리에 작은 집을 구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의자에 앉아서 뒤처진 자신의 영혼이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요즘 우리는 얀과 비슷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멈춘 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우리를 만날 기회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마스크 너머로 서로의 눈빛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보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보미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9년 21세기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셨고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담요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그들에게 린디합을,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 맨해튼의 반딧불이, 중편소설 우연의 신, 장편소설 디어 랄프 로렌이 있고요. 젊은 작가상 대상, 한국일보 문학상, 김준성 문학상, 대사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최근에는 장편소설 작은 동네를 출간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요즘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를 막 달래가면서 네.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다독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책 나오시고 행사 같은 거는 행사는 그 인스타 라이브 그런 행사 했었고, 그리고 뭐 팟캐스트나 이런 라디오 녹음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어려운 2020년 여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작가님의 그 작은 동네라는 장편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두 번째 장편 소설이잖아요. 네.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이 소설은 그 교보생명 홈페이지 웹진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뭐지? 걷다 거닐다 강화문을 걷다 뭐 하여튼 그런 이름에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연재를 했던 작품이고요. 아마 2018년 겨울부터 2019년 한 5월 그 정도까지 연재를 했던 작품을 이제 올해 2월에 좀 대폭 수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연재할 때는 한 원고지 200자 원고지 670매 정도였고 네. 지금 책은 한
250매 정도 되거든요. 그럴까요? 되게 두꺼워요. 네, 네. 그 장편을 쓰시면 되게 두껍게 쓰시는 것 같아요. 디어 랄프 로렌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쓴다는 게 전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어쨌든 항상 그렇게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길게 쓰는 게 저는 힘이 딸려가지고. 그 이번 책에는 작가의 말이 없어요. 네. 일부러 싣지 않으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그 작년에 단편집 그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 나왔을 때 제가 작가의 말에다가 작가의 말 별로 쓰기 싫었는데 뭐 썼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없으니까 되게 많으신 분들이 쓰기 싫어서 이번에 안 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작가의 말을 썼었어요. 썼었고 좀 뭐 길진 않은데 어쨌든 작가의 말을 좀 썼었는데 작가의 말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보니까 좀 이 소설에는 작가의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가의 말을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에요. 다 쓰고 났더니 작품을 읽는 방법 같은 거, 방향성 같은 거 제가 이제 제시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쓰고 보니까. 그래서 이 소설에는 그런 방향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각자 개인마다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작가의 말이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썼었는데 그냥 출판사에는 보내지 않고 그냥 싫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들어보고 싶네요. 그 방향에서 조금만 들려주시면 조금만. 근데 사실은 이 소설이 이제 어떤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차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소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소설화 되어 있긴 하고 거의 저의 상상이지만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그 모티프가 된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었나 봐요, 제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구구절절 이제 막 썼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폐기를 했죠. 맞아요. 실존했던 사건에 대해서 쓰면 아무래도 맞아요. 그런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작은 동네라는 소설은 경기도 광주의 외딴 동네에서 주인공 내가 부모님과 살았던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그 어른이 된 내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그 시절을 돌아보는 이야기인데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부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그 실존 사건일까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쓰시게 된 이야기이세요? 그 이야기를 그 기사를 본 거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고 되게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그게 이제 어부가 납북됐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간첩 혐의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삶이 무너진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냐면은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10몇 년을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가족들이 다 파괴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만난 거예요. 아들은 이제 다 컸죠. 갈 땐 애기였는데 이제 다 커서 20살, 21살이 된 아들인데 간첩의 가족이라고 너무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랑 2박 3일인가 3박 4일을 함께 보내고 나는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어떤 해야 할 것을 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절대로 찾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그 아들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그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그 사실은 간첩이 아니니까 그 부당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복권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운동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그 아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좀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런 일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좀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쵸. 네. 되게 너무 옛날에 다 종료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간첩하면 되게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제가 소설을 쓸 수는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사회적인 일을 소설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이번 소설을 쓸 때 뭐 이번 소설에 이게 사건이 뭐 전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저의 방식으로 이제 소설에 좀 이렇게 녹이게 된 것 같아요. 그 소설의 반전이 되게 강렬하고 센 반전이 있는데 예, 그 반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실제 사건이.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실제 있었던 일을 소설에 녹아낼 때 부담감이 되게 크셨겠어요. 네, 엄청 이래서 책을 낼 때 되게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이거를 출간을 해도 될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게 주가 되진 않고 이제 엄마와 딸의 이야기는 한데 이게 좀 그래도 될까?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써낸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그 일에 대해서 좀 누군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맞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일을 겪었거나 혹은 이 소설의 이제 여주인공 같은 처지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위로 같은 게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한테는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했어요. 이 책을 출간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는 다 끝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도 뭐 빨갱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진행형인데 분명히 주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설로 써주시면 거기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눈앞에 확 와닿는 느낌? 들어서 그러면 저는 바랄 게 없죠. 되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네. 이국적으로 느껴졌던 작가님의 전작들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고, 같은 사건을 다뤄도 이제 정말 개성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인터뷰 기사에서 그동안 여성 1인칭 소설은 잘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번에 여성 1인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 저는 저랑 좀 가까운 걸로는 소설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론 그게 모티프는 당연히 되겠지만 그걸 전면적으로 드러내서 소설 쓰는 게 저한테는 항상 좀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항상 좀 저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를테면 저는 여자니까 남자 화자 여자 화자를 쓰더라도 3인칭 화자를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투영되거나 저의 경험이 투영되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디어럴 프로렌을 출간을 하고 나서 그 썼던 에세이가 있는데 에세이 당연히 저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쓰다 보니까 이런 화자를 가지고 소설을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게 이제 저의 어릴 적 얘기를 쓴 거였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마음속으로 이런 식으로 1인칭 여성 화자 혹은 이제 어린 소녀를 가지고 소설을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 목소리가 착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 어린 화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착 달라붙어서 이런 것도 되게 잘 쓰시는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그려졌어요 눈앞에 그 어린이가. 근데 또 묘사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묘사를 그 인물이 앞에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세요. 네. 금시초문인데요? 그 꼼꼼한 묘사가 있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 모양에. 네. 그러면 딱 그 눈앞에 딱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눈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아이의 말투까지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다 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 나뿐만이 아니고 그 독특하고 개성 있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이제 엄마 캐릭터가 특히 인상 깊은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으로 나오는데 딸한테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이유가 이제 후반부에 밝혀지죠.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 엄마 캐릭터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실은 처음에 1챕터를 쓸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쓰려고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1챕터를 이제 막 쓰고 2챕터에 딱 들어갔을 때 너의 할아버지는 어부였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좀 쓰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챕터에 엄마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병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어떤 어머니의 캐릭터가 그냥 되게 막연하게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화가 되었던 거죠. 아기가 맞아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책을 읽기 전에 이 표사를 봤을 때의 느낌과 책을 다 읽은 다음에 표사를 봤을 때의 느낌이 너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 봤을 땐 딸한테 집중해서 표사를 봤어요. 근데 소설을 다 읽은 다음에 표사를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너무 확 이입이 돼서 여러분 반전이 있는 소설입니다. 손보미 작가님의 작은 동네 정말 재밌게 저는 정신없이 읽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소설에는 뭐 여러 여자들이 나오는데 사라지는 여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사라지는 건 여자들 뿐이거든요. 라는 엔솔로지에 또 참여를 하셨잖아요. 작가님도 하셨죠. 저도 했죠. 이렇게 사라지는 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을까요? 혹시? 이건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했었었는데 저는 한때 되게 인기를 엄청 끌었다가 사라진 여성 연예인들, 특히 이제 가수, 디바라고 이제 불렸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삶이 이제 보여졌던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물러났을 때 이제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적부터 그런 생각하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제 그런 여성들, 특히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윤희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이 인물이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소설 그걸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여자가 이제 뭐 표현으로 퇴물 여배우가 돼가지고 뭐 어디선가 되게 뭐 불행하게 뭐 살고 있겠지라고 이제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여자는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 혹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그냥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 삶이 끝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도 어떤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삶이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여기에 소나무 숲속의 여자에게 엄마가 당신은 다시 살 수 있어요. 몇 번이나 다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준 장면도 그렇게 이어서 생각을. 근데 아마 이제 그게 좀 불가능해진 거죠. 그 소나무 숲 여자한테는. 근데 그렇죠. 우리는 다 다시 살 수 있죠. 맞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존재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이 소나무 숲의 여자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현실에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되게 그 모티프는 보면은 소설 중간에 보면 그 여성이 이제 그 무대 가수였잖아요. 무대를 하는 그 유튜브로 본 장면이 있는데 그 모티프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만은 그 영상의 그 어떤 모습은 제가 그 김한선 가수님 있잖아요. 그 어렸을 적부터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어렸을 적에 막 그 김한선 가수님의 애수라는 노래를 부르던 그걸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김한선 가수님의 그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근데 물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지만 그 영상 그 묘사는 그런 느낌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썼었어요. 멋있죠. 너무 진짜. 맞아. 멋있어. 그리고 또 소설에는 고장년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만지게 준 할머니. 이런 할머니나 고장년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키면서 작가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다면?
사실 할머니 캐릭터는 100% 제가 이제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어렸을 적에 왜 생각했을 때 저희 이제 조카가 되게 아기 때 지금 많이 컸는데 아기 때 이렇게 주름살이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되게 아기 때 지금 안 그런데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늙음에 대한 그런 그래서 되게 아기인데도 늙음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를 좀 이렇게 늙은 할머니를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여자의 어떤 시선을 그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고 그 여자의 나름대로 할머니한테 이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어떤 방식들 그런 게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그리고 고장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반에. 그래서 되게 뭐라 하지? 아이들하고 이제 어울리지 못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약간 그 친구를 같이 이렇게 놀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포기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썼었어요. 그 고장현에게 내가 이제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장면도 저 되게 생생하게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뭔지도 너무 잘 알겠고 고장현의 마음도 참 알겠고 네, 그랬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손보미 작가님의 작은 동네 읽어보시면 이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책 광고 같네요. 네, 광고죠. 이건 궁극적으로 광고예요. 우리 프로는. 많이 사달라, 뭐 읽어봐달라 이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남편이 스크랩을 하는데 그 기사 스크랩에서 그 어부 간첩 사건을 보게 돼요. 혹시 작가님께서 평소에 스크랩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저는 막 성격이 엄청 게으르고 막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서 절대 스크랩 같은 걸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다만 이렇게 메모? 같은 거는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사 같은 거 인터넷으로 봐서 이거는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링크 같은 거는 이제 따로 핸드폰 이제 메모장에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소설 써야 될 때 그때 이제 그런 기사들을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에 북마크를 해놓는데 즐겨 찾는 페이지로 그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렇게만 해놓고 다시 안 봐. 그 다시 안 보는 게 맹점이더라고요. 해놓은 건 많은데 그러면 또 이 소설에는 그 단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되게 사소하고 귀여운 질문인데 작가님에게 단소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그 단소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선생님 단소를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진짜로 너는 단소에 재능이 있다. 너는 단소 천재다. 소리를 잘 내셨어요?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만 그 나무 단소를 이제 구입을 하게 했는지 선생님 주셨는지 어쨌든 그래서 방과후에 진짜 맨날 단소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요? 근데 그래서 단소 어떤 예술가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는 게 딱히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불다가 약간 선생님이 너무 좀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신 것 같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 초등학교 때 단소를 배웠는데 플라스틱 단소를 부는 아이와 그 나무 단소를 부는 아이가 나뉘었다는 게 기억이 나요. 저가 나무 단소. 작가님 플라스틱 단소. 저도 플라스틱. 바람 소리만 나고 그랬던 뭐 단소라는 단어도 이 책에서 보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 단어인데 요즘 친구들은 단소 안 부나? 저는 잘 모르니까.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단소. 리코도 아니고. 단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설 속에서 또 나와 엄마가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그 엄마가 좋아하는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뭐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에 본 영화여가지고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TV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설날 추석 이럴 때 되면은
그 영화를 항상 해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시대 정신에 안 맞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비비안 리가 드레스를 입는데 허리 막 조이고 막 근데 어렸을 적에는 그게 굉장히 예뻐 보였지. 예뻐 보이고 그리고 막 초록색 커튼으로 옷을 만들어 있거든요. 그 드레스가 너무 예뻐 보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아마 이 영화 전혀 다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여성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진취적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남부에서 다 망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자기의 막 그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성이고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어린 마음에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되게 말갈량이지만 강단 있는 여성처럼 이제 어렸을 적에는 느껴서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시절에는 그런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때마다 다른 여성상이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할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소설 쓰실 때 타이머 맞춰놓고 쓰신다고. 네. 30분? 20분 할 때도 있고 30분 할 때도 있고. 네. 요즘도 그러세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원고 작업을 할 때는 타이머 작업을 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좀 정신이 좀 나갔다고 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좀 멍한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좀 한 것 같아가지고 타이머 켜기도 좀 싫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글자를 쓴다? 글자 수로 맞추겠다? 이런. 그래서 요즘은 작업을 정말 급할 땐 타이머도 맞추고 하긴 하는데 요즘은 어쨌든 시간보다는 글자 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몇 자를 쓴다. 이게 좀 더 중요하게 좀 작업하는 것 같아요. 약간 달라지셨네요, 작업 방식이. 좀 글자 수에 엄청 집착하게. 그러니까 오늘 몇 자 썼지? 막 이런 거. 저 되게 공감하고 있어, 지금. 뭔가 그렇게 써야 뭐라도 이제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제 글이 너무 잘 써져서 내일도 와서 글을 쓸 수 있어 라고 이제 기뻐하는 그 상태를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그럼 혹시 이 작은 동네 쓰실 때 너무 잘 쓰여가지고 기뻤던 순간. 근데 사실 작은 동네는 제가 이게 연재를 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연재하기 전에 원고를 다 완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670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도 아니었을 거예요. 한 달 좀 덜 되게.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막 스타벅스, 얘기해도 되죠? 스타벅스에서 거기서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진짜 오랫동안 앉아있고 막 2층에 앉아있다 3층에 앉아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썼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쓰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쵸. 이를 닦는데 이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거 쓸 때가 최고로 그 글자 수에 집착만 했을 때 오늘 4,500자를 쓰지 않으면 뭐 5,000자를 쓰지 않으면 오늘은 집에 갈 수 없어. 이러면서 막 썼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가장 좀 그냥 혼자 그냥 되게 찡하다 이랬던 장면은 얘가 이제 단소대에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뺨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 단소대에 못 나가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쓰는데도 좀 되게 그냥 혼자 되게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막 이러면서 썼던 그게 아마 이 소설을 쓰면서 처음 내가 좀 이 주인공 감정에 되게 동화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읽을 때 나에게 되게 동화돼서 읽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면 엄마가 왜 그랬는지를 알겠으니까 다시 엄마의 시점으로 소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중 독서? 약간 느낌이 들었었어요. 최근에 리터에도 경장편 소설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왕성하게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왕성하지 않나. 그렇게 써야 할 때인 거죠, 지금. 한창 일할 나이. 진짜. 작품 계획은 어떠세요?
앞으로 쓰는 작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편 작업이 좀 있고 올해 좀 써야 되는 단편들이 좀 있고 내년에 하반기에 아마 경장편? 경장편까지는 아니고 뭐라 하지? 한 300매 정도의 작품을 하나 이제 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리터에 이제 전제하신? 반제? 네네. 네, 5분의 4 전제? 뭐, 아무튼. 9분제? 그쵸. 네. 그거는 젊은 작가 시리즈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젊은 작가 시리즈가 보통 한 500매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리터에 실은 게 지금 500매거든요. 역시 왕성한 이 글자 수에 대한 집착과. 그래서 약간 근데 지금 끝나려면은 뒤에 좀 얘기가 좀 더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이제 써야지 책을 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출판사에서는 내년 뭐 4월 정도에 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 4월 전까지 제가 그걸 쓸 시간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단편을 바짝 빨리 쓰고 단편 작업들을 좀 빨리 끝내고 그 나머지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좀 출간을 모르겠어요. 근데 아유 충분히 하시죠. 충분히 그 분량이 정말 그 볼륨감이 그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자랑이죠. 그거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손봄의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볼 거예요. 네. 어느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저는 그 고장현이 나오는 부분인데 고장현이 이제 나중에 고장현과 뭐라 그러지? 이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봄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한 김에 한 가지 더 고백하자면 내가 그렇게 변한 게 순전히 어머니 말 때문만은 아니었다. 짝꿍을 바꿀 시점이 되었을 때 나는 고장현에게 내 샤프를 주었다. 넌 나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걸 줄게. 앞으로 나와 짝이 못 되더라도 꼭 잘 씻고 다니라고. 그 애는 샤프를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아니야. 뭐가? 난 너랑 약속한 적 없어. 그냥 너 혼자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이 샤프 내가 가져?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나는 내가 고장현으로부터 받은 것 혹은 내가 그 애에게 준 것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선물한 물건들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준 것, 교환한 것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안달복달하지 않게 되었다. 무언가 내 안에서 꺾이고 시들해진 기분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용기를 내고 싶지도 않았고 굴욕감을 느끼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때때로는 그저 용기를 내거나 굴욕감을 느끼면 되는 그런 단순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사실은 이 교환 챕터가 저의 이제 실제 경험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따옴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읽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지금 누가 뭘 얘기하는지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고장현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너랑 약속한 적이 없어. 너 혼자 얘기한 거지. 너 혼자 얘기한 거지. 근데 그런 고장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을 쓸 때도 좀 나름대로 만족했었던 고장현이란 인물이 어디선가 되게 대성했을 것 같고 맞아. 네. 그래서 네, 저도 그 고장현이란 인물을 보면서 또 생각한 부분이 많았고 그런 미묘한 심리를 되게 잘 그려내신 것 같아요. 그 내가 고장현을 대하는 태도와 고장현에게 이렇게 하는 그것의 미묘함을 너무 잘 살리셔가지고 학창시절이 생각나게 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에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 뭐 새로 발견한 맛집 등을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요즘 뭐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빵을 집에서 제가 만들고 있어요. 베이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작의 단계로 들어가셨군요. 네, 그래서 근데 막 이제 좀 바쁘고 막 이러니까 빵을 만드는 시간이 언제나 이제 밤에 빵을 많이 만들거든요. 밤에 일과가 다 끝나고 씻고 나서 자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요즘 저의 어떤 최애 빵은 저의 빵. 어떤 빵 잘 만드세요? 제가 사실은 제가 바나나가 들어간 베이커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바나나 있는 베이커리를 한국에서 먹는 게 막 쉬운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엄청 보편화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집에서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막 어렵지가 않고 이게. 그래서 바나나 브레드를 굉장히 집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 스콘도 만들고 뭐 쑥을 좋아해가지고 쑥이 들어간 파운드 케이크 이런 것도 만들고 단호박 케이크도 만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제가 만든 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밀가루 그리고 막 꿀 막 좋은 거. 막 되게 좀 덜 달게, 덜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막 되게 맛있는데 막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모양은 어떻게 얼추 빵처럼 이제 했는데 저희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거기에 진짜 저희 부모님부터 이제 3살 된 조카들까지 이렇게 다 모였었거든요. 근데 빵을 이제 가져갔는데 결국 먹는 사람은 저랑 조카들밖에 없었어요. 조카들이 인정하면 뭐.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직 단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맛있다고 막 먹고 있고 저만 먹고 있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내가 또 빵 만들어 줄까 이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빵이 너무 달면 많이 못 먹어요. 맞아요. 이제 뭘 좀 아시네요. 네, 자극적이면 많이 못 먹어. 맞아요. 네, 맛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소설 속에 우리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작가님의 삶에서 가장 잘했다고 느끼는 선택이 있다면? 이 질문을 제가 딴 데서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대답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막 어영부영 막 이렇게 살다가 2009년도에 데뷔를 하고 또 막 어영부영 살다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신문에 담요를 투고한 거 그거를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전히.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그때 왜냐면 그거 시점으로 저의 생활이 엄청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삶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좀 삶에 되게 결정적인 선택인 것 같긴 해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죠. 그 순간이 없었으면 손보미 작가님의 소설은 없는 거잖아요. 손보미 작가님이 이 지금 현대 한국 문학사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가님의 소설이 없는 이 한국 현대사는 저는 참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웃으려고 전 진짜 진심. 색깔이 분명하신 아주 스타일이 분명하신 손보미 작가님만의 소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왕성하게 많이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손보미 작가님과 함께 작은 동네라는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뭐 남기고 싶으신 말씀? 요즘 좀 뭐 코로나도 다시 기승이고 맞아. 막 여기저기서 뭐 좋지 않은 소식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원래 옛날에 젊었을 때는 겨울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겨울에 막 칼바람 맞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름의 열기가 저는 요즘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여름을 제대로 이제 즐기지 못했고 이제 여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여름을 충분히 좀 즐기셨으면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손보미 작가님의 작은 동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손보미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박미연 시인입니다. 2005년 문학저널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으며 시집 일상에 대한 모독, 그리하여 결핍이라 할까를 펴내셨습니다. 박미연 시인님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쓰는 박미연입니다. 네, 3분 광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꼭 필요한 일정 외에는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두 번째 시집 그리하여 결핍이라 할까를 출간하셨는데요. 두 번째 시집을 내신 감회는 어떠신가요? 네. 첫 시집 일상에 대한 모독을 냈을 때는 굉장히 얼떨떨하기도 하고 신기하고 창피하기도 그랬는데 여전히 시 앞에 서면은 주눅이 들고 패배자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두 번째 시집은 다행히도 출판사에서 작품이 좋다, 수작이 많다 응원을 좀 해주셨고 또 시집이 나간 후에도 원고 청탁도 들어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용기도 조금 생겼고요. 더 열심히 써야겠구나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하실 책은 그리하여 결핍이라 할까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3분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질 건데요.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저는 시인은 정서적인 혁명가다,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또한 문학의 본질은 존재와 죽음이고 그래서 시인은 때때로 죽음을 상정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을 천착하는 것이고 삶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과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집의 키워드는 삶과 죽음, 불안, 결핍, 저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표 4를 쓴 이원규 시인은 박미연 시인이 보기에 이 세상은 거대한 병동이다라고 하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다. 또 결핍을 말하는데 무언가 꽉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집 해설을 쓴 우대식 시인은 영혼의 골방에서 쓰는 낭만주의자의 편지다. 시인의 저항은 규정지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르트르가 말한 신이라고 불리는 자기 원인자의 기원에 대한 회의를 포함하는 저항이다. 존재에 대한 탐구와 모심이라는 사상이 박미연 시세계의 핵심인 낭만성의 두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 깨어있는 자로서 깨어있음이 세계를 보다 자유분방한 열린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 가면을 벗고 영혼의 골방에서 인간의 야성을 찾으려는 지난한 몸짓이 박미연의 시쓰기다라고 했습니다. 독자들의 감상평은 시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시가 유한이 되었다. 살아보려고 애를 쓴 모습이 시에 녹아있다. 시집을 덮으며 가식이 걷어지는 느낌과 성찰의 단계를 거쳤다. 하룻밤에 읽기가 미안한 시편들이다. 시인의 굴곡지고 곡진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모심과 존재에 대한 탐구가 사변적으로 머물지 않고 깨어있는 자로서 치열하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결핍으로 인식하면서도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깨어있는 자로서 꿈을 지향하는 시편들이다. 시인이 살아온 역정이 바탕이 되어서 서사가 탄탄하다. 연애 편지 쓰는 소녀 같은 시적 표현은 옆 사람이 하는 것 같아서 은근한 것이 좋았다.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단어, 유사 단어, 반어는 감각적이고 극명하며 호흡을 점점 고조시킨다 등의 감상평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집에서 저는 좀 더 인간의 그 내밀하고 억압된 목소리에 천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밖에 없고 감당해야 하는 불우한 삶의 정서가 이번 시집의 시적 정서이고 시의 화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의 끝내신 것 같은데, 저 3분이 지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광고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박미연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그리하여 결핍이라 할까? 나는 최대한 슬퍼하는 자, 불화하는 이방인이라 고백하는 이 시집을 두고 해설을 쓴 우대식 시인은 영혼의 골방에서 쓰는 낭만주의자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을 초입에 꼭 어울리는 시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요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소설가와 시인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는 바로 오래달리기입니다. 오늘은 임선우 작가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임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선우 작가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9년 월간 문학사상의 단편소설 조금은 견딜만한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출간된 엔솔로지 워터프루프북 괴담에 참여하셨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좀 집에서 조용히 일상을 지내고 있어요. 모두가 그러고 있네요. 네, 요리하고 소설도 조금씩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리도 하세요? 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가장 최근에 한 요리라면? 볶음밥 많이 해요. 네. 볶음밥은 다 맛있네요. 그렇죠. 새우도 넣고 베이컨도. 네, 맞아요. 방금 워터프루프북 괴담 얘기했는데 그거 물에 적셔보셨어요 혹시? 네. 제가 이틀 전에 처음으로 물에 넣어왔는데요. 진짜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네. 말리면 빨짱해지고. 맞아요. 네. 정말 이런 책도 만들어내는데 어째서 코로나를 잡을 수가 없는지 저는 요즘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래 달리기라는 취미로 모셨는데 원래부터 달리기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취미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원래부터 달리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달리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2년 전에 제가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난 시점에 네. 갑자기 모든 게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막 몸담고 있던 일도 망하고 네. 연애도 망하고 막 어. 글도 잘 안 써지고 그래서 진짜 침대에 납작 엎드려서 지냈는데 네. 동생이 이제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아. 저를 좀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작정 운동화 신고 이제 동생이 끌고 나간 곳이 탄천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딱 나갔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던 거예요. 일단 커다란 나무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불 켜진 아파트들도 쭉 있었고 또 흐르는 물이 옆에 있으니까 진짜 그때 너무 체력이 안 좋아서 힘들다 하면서도 나 이거 계속 달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 소설 같아요. 저 방금 소설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되는 소설 한번 써주시면 저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날이 너무 덥잖아요. 또 얼마 전까지 장마도 있었고 그 달리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달리시는 편이신가요? 원래는 특히나 여름에는 주 3회를 달리려고 항상 목표를 두고 있는데 올해 여름은 좀 지키지 못했어요. 워낙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장마 때문에 잘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달리려고 하고 대부분은 탄천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 한 번 달리시면 대략 몇 킬로 정도? 5km를 목표로 뛰어요. 5km를 쉬지 않고? 네, 꾸준히? 쉬지 않고. 근데 엄청 천천히 달려요. 그래도 걷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르니까요. 그쵸. 와, 대단하시다. 5km 걷기도 힘든데. 그러면 혹시 마라톤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마라톤. 이게 아쉽게도 없어요. 근데 제 버킷리스트에 항상 있는 건 하와이에 호놀룰루 마라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제가 언젠가는 꼭 뛰어보고 싶은 그런 마라톤이에요. 좋겠다. 생각만 해도 되게 좋아요. 네, 생각만 해도 좋아요. 네. 그렇게 이제 풍광이 좋은 데서 달려보는 맞아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어렸을 때도 달리기를 잘하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는 잘했었는데 네. 이게 커가면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달릴 기회가 별로 없죠. 네, 달릴 기회도 없고 아니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 좀 달렸던 것 같아요. 제 학교가 정말 딱 산 중턱에 있는 학교였고 그 체육 시간에 크로스 컨트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산도 달리고 들도 달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체력이 괜찮았는데 딱 대학 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지독하게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한참 성장기 때는 진짜 몸이 막 저절로 막 움직였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사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혹시 100m 기록 기억나세요? 아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5명이서 보통 달리잖아요. 네. 한 2, 3등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잘 달리셨구나. 2, 3등? 아니,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저는 체력장 하면 100m 기록이 24초? 아, 정말? 26초 막 이렇게 나왔어서 그 숫자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건 전교에서 가장 느린 숫자였기 때문에. 24초. 네, 그렇다면 임선우 소설가님의 오래 달리기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루라도 달리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No. 오래 달리기로 느끼는 성취감은 소설을 완성했을 때보다 크다. No. No. 내 삶은 오래 달리기를 시작한 이전과 이후로 크게 바뀌었다. Yes. 작법 책보다 오래 달리기와 관련된 책을 더 많이 읽었다. Yes. 와, 예스. 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래 달리기의 승부에 따라서 컨디션도 영향을 받나요? 이게 제가 달릴 때는 지금 사실 뭐 마라톤에 나간 것도 아니라 기록 단축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기고 진다기보단 항상 그날 달렸다 하면은 무조건 이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뛰고 나면은 무조건 너무 좋았다. 승부를 떠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컨디션에는 확실히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날의 체력을 네. 다 써버린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달리고 나서는 확실히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좋아져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질문 중에 내 삶은 오래 달리기를 시작한 이전과 이후로 크게 바뀌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예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제 의지로 시작했다기보다는 동생이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전에는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우울한 상태였어요. 근데 정말 달리기를 계기로 해서 좀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힘이 생겼지만 그보다는 정말 마음이 더 강해진 느낌? 그 이후로는 신기하게도 좋은 일도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좀 세상을 대하는 어떤 방식? 그런 것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저 방금도 소설을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좀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 규칙적인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사소한 거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거, 그게 나에게 어떤 힘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달리기와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네. 마라톤 1년차라고 네. 다카키 나오코 작가님이 네. 그리신 만화책이에요. 너무 예쁘다. 되게 예쁘죠? 네.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이유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이분도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를 그리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달리기에 대한 의욕을 좀 생기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달리기 책을 좀 읽다 보면 약간 달리기를 빙자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쓴 네. 책이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조금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초보 러너들이 좀 필요한 얘기, 들어야만 하는 얘기를 굉장히 그러면서도 좀 담백하게 쓰여 있어서 네, 추천합니다. 마라톤 1년차라는 만화책입니다. 예. 다카키 나오코. 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책이 일단 너무 귀엽고 예뻐요. 네, 엄청 컬러풀하고 네. 또 여기에 그 호놀룰루 마라톤이 나와요. 그 하와이에? 네,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꿈을 갖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아마 그걸 뛰고 싶어서라도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분명 생기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달리기를 했을 때 30분 정도 경과되면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근데 러너스 하이 저도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네. 이게 막 어디서 본 것처럼 엄청난 기분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뛰다 보면 더 이상은 못 간다 이렇게 막 온몸이 외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 좀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얼마든지 더 갈 수 있겠다. 그런 순간이. 네,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그 순간이 되게 신기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경험하기 힘든 어떤 느낌이잖아요. 네. 우리는 뭔가 항상 다음이 너무 걱정되는 저는 항상 그 다음을 걱정하는 사람인데 이 순간만큼은 그냥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들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드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았어요. 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네. 좋아요. 등산할 때 약간 그런 거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등산도. 네. 더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요. 어쨌든. 맞아요. 그 느낌인가. 그럼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서 삶에 찾아온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삶의 변화. 제가 사실 좀 화가 안에 많았어요. 좀 한의원 가면 화가 있다 그러고. 근데 달리면 확실히 그 화가 좀 누그러뜨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달리다 보면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좀 세상에 섞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아름다운 걸 보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담백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단순해지고 담백해지고 오히려 좀 글 쓸 때는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되게 쉬어가는 시간 같아요. 오히려 달릴 때. 하루의 선물 같은 시간이네요. 정말. 그렇죠. 힘들긴 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렇죠. 되게 그래도 선물 같은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글쓰기도 힘들지만 쓰면서 느끼는 희열이나 쾌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력이나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오래 달리기와 글쓰기가 닮은 점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달리기가 글쓰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네, 줘요. 일단 달리기는 글쓰기에 필요한 용기를 줘요. 사실 글을 쓸 때 어떤 작가님이 글 쓸 때 가장 필요한 건 용기다. 그래야 이제 백지를 채워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필요한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그게 저한테는 달리는 데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분명하게 내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게 글쓰기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체력도 받쳐줄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한다는 맞아요. 것은.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는 거는 체력과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모로 되게 건강하고 좋은 취미인데 왜 저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 근데 저는 또 신기했던 게 가끔 이제 작가들은 조금 좀 불행해야?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근데 저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심 그런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읽었던 너무 좋은 문학 작품들의 작가들이 조금 힘들 때 쓴 글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걸 읽으니까 근데 달리고 나니까 아니구나. 그렇죠. 네,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마음이 건강해야 뭔가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무튼 되게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오래 달리기라는 것은. 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렇게 달리고 오래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나 요령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좀 진부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 자세가 너무 엉망이라 동생이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불필요한 동작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달려도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때문이라도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방법은 앞에 그 자세랑 좀 비슷하게 몸의 동작도 또 그다음에 어떤 마음의 부담도 덜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일단 최소한의 달리기에 쓰는 동작만 남겨놓으면 그 동작을 익히면 익힐수록 훨씬 더 가볍게 뛸 수 있는 그게 확 와요. 불필요한 자세라는 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선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달리기 하니까 다리만 빨리 어떻게 멀리 나아가면 된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진짜 복근이랑 그 상체가 좀 같이 힘을 내야지 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일단 힘들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그때 좀 척추를 좀 꿋꿋하게 세워서 좀 피는 연습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배에도 힘을 주고 달리는 연습도 하고 있어요. 와, 정말 전신 운동이네요. 네. 달리기가. 네. 좋은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 달리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어떻게 이겨내세요? 저는 살짝 포기해요. 아, 좋다. 좋은 방법. 이게 사실 달리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정말 못 뛰겠다 싶은 날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걷자. 딱 30분만 걷고 오자로 바꿔요. 계획을. 그러면은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면서 그래 오늘은 뛰지 말고 걷자 하고 나가다 보면 걸으면서 좀 몸이 풀려요. 그러면은 그날 그래 진짜 5분이라도 한번 달려볼까 해서 또 뛰게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포기한 느낌이 안 들어서 네 그러면 좀 죄책감도 없어져요. 와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조금 포기하는 거. 네 조금 포기하는 거. 네. 와 오늘 되게 저 인생 강의 듣고 있는 느낌입니다. 계속 좋은 얘기를 들어서 저의 삶에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래 달리기에 대해서 다룬 책이나 문학 작품 혹은 작가님이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을 소개해 주시고 좋아하는 문장을 낭독해 주시는 코너를 이제 같이 할 건데요. 네. 어떤 작품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최근에 쓴 단편소설인데요. 네. 여름은 물빛처럼이라고 네. 단편을 썼습니다. 책은 리터에 실린 네, 소설이죠. 리터 25호에 실리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임선우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그 뒤로도 라디오에서는 짧은 사연들이 지나갔다. 슬프지도 재밌지도 않은 사연들을 산과 나는 계속해서 들었다. 어느 순간에는 푸르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 산을 쳐다봤을 때 산은 울고 있지 않았다. 산은 이제 울지 않고도 푸르른 냄새가 나는구나. 그 냄새를 맡고 있으니 수로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흐르는 물을 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은 기분. 산과 나는 이제 슬픈 마음 없이도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문장 읽어주신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달리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제가 달리는 게 항상 탄천에서 주로 달리는데 탄천은 항상 이제 물이 옆에서 흐르고 있잖아요. 달리기 전에는 약간 제 시간이 좀 고여있는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달리고 또 항상 흐르는 물을 보다 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제 되게 분명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를 달리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쓰게 된 것도 사실 그 달리기를 하는 중에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계를 지나온 사람들만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이 흐른다는 걸 건강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달리기를 통해 알다 보니까 이런 글이 써지고 싶더라고요. 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멋있어요. 네. 맞아요. 달리기에 대해서 새로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 옆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에 있는 거죠. 맞아요. 방 안에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어떤 그 움직임, 시간의 흐름, 생동감, 삶,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오래 달리기라고 하면 또 일단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몸이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꾸준히 달리기를 취미로 하는 작가들이 많으니까 네. 사람들 혹은 작가들에게 달리기를 취미로 권하고 싶은 이유나 달리기를 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사실 작가들이 왜 오래 달리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글은 1시간을 쓰고 있어도 한 줄도 못 쓸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1시간을 내가 글을 썼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모호해지고 맞아. 괴롭고 그 모호한 시간이 쌓이다 보면 지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오래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게 된 이유가 1시간을 뛰면 너무 그 1시간이 분명하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오로지 내 힘으로 1시간을 채워서 딱 이 지점까지 왔다.
이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그 모호함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정말 분명해지고 싶을 때 달리기를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를테면 뭐 달리기가 아니고 요가 같은 거는 네. 그렇게 확연하게 1시간을 열심히 해도 그렇게 눈으로 확 보이진 않잖아요. 저도 필라테스 하다가 2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치,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렇지만 달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니까. 맞아요. 되게 매력적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도 문장 웹진이나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리터 25호 등의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셨는데 관심 있어 하는 작품의 테마가 혹시 있으세요? 사실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쓸쓸함에 대해서 유쾌하게 말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좀 쓸쓸함을 견디기 위해서 좀 마음껏 우스꽝스러워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당분간 쓰고 싶다 생각했어요. 얘기만 들어도 사랑스럽네요. 네, 좀 재밌게 쓰고 싶어요. 네, 되게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쾌해지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냥 쓸쓸함을 쓸쓸함으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쓸쓸함을 유쾌함으로 드러내는 게 되게 어렵고 그래서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 계획 혹시 잡히신 게 있으신가요? 단편을 좀 더 열심히 써서 단편집을 내려고요. 네. 그럼 네. 첫 책이 되는 건가요? 네, 첫 책이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리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네. 그러면 끝으로 나에게 오래 달리기란 땡땡이다. 정의 내려주신다면 방금 전에 또 얘기했지만 오래 달리기란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다. 네. 이게 이게 뛴다는 행위 자체가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기도 한데 막상 뛰고 나면 저한테 그보다 더 큰 용기를 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용기잖아요. 맞아요. 되게 좋다.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 너무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힐링된 것 같아요. 약간 부끄러워요. 아니, 저 힐링된 것 같고 나 마치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이 기분이 오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재밌었고요. 네. 저는 최진영 작가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뭔가 달리기가 불러온 행운 같아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달리시고 첫 책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